예, 안녕하세요.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주제는 지방의제 21에서 SDGs 2030으로 전환에 따른 협의회의 과제.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국에서 많은 우리 이제 각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우리 식구들이 아마 뭐 길게는 몇십 년 또 짧게는 몇 년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참여하시면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좀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뭐 이 전국의 모든 지역을 하나의 어떤 해결화된 어떤 기준으로 협의회의 활동이랄지 그 어떤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동안에 저도 한 25년 정도 이렇게 협의회 활동을 해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협의회가 이러한 방향성과 이러한 내용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좀 초점 맞춰가지고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의제 21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오랫동안에 활동을 해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15년을 계기로 해서 2030, SDG 2030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엔의 그런 의제 시스템이 전환이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먼저 좀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SDGs 2030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시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추진의 동력, 과연 동력이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건 이제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또 편차가 많죠. 그걸 좀 이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 협의회가 활동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정당성의 부분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럼 협의회가 아니면 또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그런 필요성과 정당성이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좀 더 확실한 역할 정립 그리고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 21에서 SDGs 2030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로컬 아젠다 21, 그다음에 SDGs 2030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표를 이제 3년 전에 이걸 이제 지방의제 20이라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이걸 제가 이제 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SDGs 2030은 아젠다 21, 우리가 아젠다 21이 이제 92년에 리우 회의에 그 말한 것이죠. 그것을 구체화한 새로운 의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제 21이 여기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92년에 리우 회의의 산물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의제 21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뭐 혹자는 21세기에 대비한 의제다. 혹자는 21개 의제다. 이렇게 뭐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의제 21을 이제 그 28장에서 지방의제를 공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지방의제 21을 이제 작성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아쉽게도 지방의제 21이 정확하게 의미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범위가 너무나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했죠.
어떤 지역은 좀 환경 중심으로 이렇게 의제를 만든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이렇게 좀 폭넓게 만든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의제 20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떤 것을 달성의 지점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한계도 많이 있었고, 특히 아직은 뭐 제도적으로 또는 조직이나 재정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2015년에 유엔이 이제 SDGs 2030을 채택을 하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지금 지방의제 21을 쭉 해왔던 우리 협의회로서는 새로운 역할 정립의 전환점을 잘 지금 활용해야 될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이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유엔의 이 그 의제가 기존에는 그냥 아젠다 20일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됐죠. 제목 자체가 2030년을 정확하게 목표 연도를 설정을 했고 굉장히 가까운 이제 연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정확한 또 하나의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그 목표를 정확하게 17개로 세팅을 하고 특히 더 세부적인 169개의 세부 목표를 만들어내고 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230여 개의 지표까지 이제 도출해 낸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라 그럴까, 목표의 지향점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체화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초는 더 좀 튼튼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이제 이 SDGs 2030을 저는 상향식 이행 체계로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유엔이 먼저 이 SDGs 2030을 먼저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국가의 의제, 지방의 의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하향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유엔이 이걸 만들었다 해서 모든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가 의제를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또 만들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오히려 저는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유엔이 일종의 이니셔티브를, 즉 어떤 계기를 제공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문제는 지방으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정부의 많은 그런 그 참여자들, 이 뭐 위원회도 되고 협의회도 되고 많은 그런 이해관계 집단들이 그 참여하는 구조가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방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UN SDGs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협의회가 만약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이 상향식의 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지방의제 21 협의회가 UN SDGs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그 핵심 추진 동력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사명감이랄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협의회가 전형적인 거버넌스형으로서 뭐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 행정과 기업이 잘 결합된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지 그 토대 위에서 지방의 SDGs를
작성을 하고 그게 이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의 SDGs를 달성하는 이제 하나의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SDGs를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특히 좀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SDGs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좀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의 이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또 직접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활동가들께서도 지역별로 이런 장애물을 많이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장애물 경주를 하듯이 우리 각 지역별로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이제 뛰어넘어야지 이 최종적인 이제 도착 지점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뭐 어떤 지역은 근데 뭐 인식과 의지가 굉장히 약한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잘 이제 갖춰진 지역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인식과 의지가 좀 약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벽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역의 구성원들이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이런 SDGs를 실행을 하면은 지역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를 크게 서로 이제 공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이제 벽에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게 좀 갖춰졌다 하더라도 제도랄지 조직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걸림돌로 되고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뭐 좀 해보려 그러면 항상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랄지 또 의회의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또 합의랄지 이런 것이 또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행을 한다는 것이죠. 이행이 됐다 해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이제 지표 있지 않습니까? 지표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 상태 내지 수준을 우리가 최소한 2년 주기 내지 몇 년 주기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동력을 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더 제가 표로 이렇게 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에서 조직, 제도, 특히 오늘은 이제 여기에 좀 초점 맞추겠습니다만은, 제도하고 조직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이제 의지가 좀 약한 지역들이 많고, 또 이 거버넌스 기구가 우리 지금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위상이 그렇게 좀 높지 못하거나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취약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행정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주로 환경 부서들이 기존에 쭉 해온 지역들은 SDGs를 총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한계를 많이 이제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서도 이제 조금 요즘 우리가 이제 기획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환경부서 중심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죠.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가장 이상적인데, 아직은 기본법 체제는 안 돼 있죠. 그렇다 해서 좀 그럼 이제 법이 조금 이상이 낮다 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중앙정부의 법이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고 지역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기본 조례나 또는 뭐 일반 조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이제 좀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 SDGs에서 어려운 것이 그게 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많은 그 중장기 계획이랄지 관련 정책 또는 뭐 지역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얼마나 거기에 잘 담아내느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SDGs의 틀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 좀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예산의 문제는 마찬가지인데 역시 좀 이제 취약한 그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뒤에 부분은 뭐 이제 이런 이제 주로 작성, 실행, 평가 이런 하는 이제 단계별로 또 지역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제가 간단히 이제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참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이런 소위 이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혹시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주로 행정학을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이제 그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정부의 역할, 정부 관료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역할의 범위, 이런 것을 우리는 행정학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정부라는 게 우리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조직이냐, 또 얼마나 정부라는 게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느냐, 이런데 계속 우리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날에 물론 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상당히 정부의 실패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조금 이제 좁혀서는 관료제 실패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잘못 초기에 조금 약간 좀 대응을 잘 못했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대응하는 나라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는 나름대로 코로나에 있어서는 실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랄지 유럽의 국가들이랄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은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상당히 좀 한심스럽게 봤을 것입니다. 급속히 환자가 늘어날 때.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일본은 지금 아베 정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인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나라들의 소위 말하자면 방역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제 과연 지금 그 각 나라의 정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문제를 더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없었으면 알아서들 할 텐데 어설프게 정부가 잘못 대응을 해가지고 또 정부가 자꾸 뭐 통제를 한다든지 정보를 숨긴다든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버리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정부에 대해서는 뭐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정부의 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을 건 짚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역 거버넌스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방역 거버넌스. 이 방역이라는 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 굉장히 지금 버겁죠. 공무원들이
그 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가, 또 의료 관련되는 의료진, 또 많은 각계의 그런 사회 봉사자들, 또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제 또 기업들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그 우리 사회의 구성 주체들이 총동원해가지고 협력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 거버넌스를 지금 우리는 이제 방역 거버넌스라 그러죠.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 환경 문제 또 지속 가능 발전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이 문제가 복잡하고 정부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발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에 아시다시피 특히 이 거버넌스에서 좀 강조하는 게 기존의 어떤 조직의 경계나 정책을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조직의 경계, 또 정부만의 역할의 어떤 범위,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조금 전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문제, 그 17개 목표와 관련되는 지속가능 발전 문제들은 기존의 이런 조직의 경계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기존의 정부의 특정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강조했다시피 첫 시간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많은 그런 혁신을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하는데, 아까 제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완전히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기계적 세계관에서 유기체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듯이, 비유하자 그러면은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어떤 사고가 필요하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중요시 됐던 세계관으로부터 이제는 환경이 더 중요시 되는 세계관으로의 완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런 말 하죠.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뉴 노멀. 새로운 어떤 일상이 그 뭡니까? 기존의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기존의 사고의 체계로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다, 이제. 이 코로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삶의 양식이나 문제 해결 양식이 지금 이제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거버넌스는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 그림에서 다 아시다시피 이 3자 간의 어떤 협력의 영역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는 결국은 어느 지역에서 보더라도 그 3자 간의 협력의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이 SDGs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지역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SDGs에서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목표, 이 17번째 목표가 결국은 파트너십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 앞에 16개까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바로 이 17번에서 강조하는 바로 파트너십,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버넌스형 문제 해결 방식이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 방식이 여기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SDGs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서 스스로가 이게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우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협의회들은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무엇을 목표 지향점으로 설정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조직화는 어느 정도로 아까 거버넌스 형태로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이 축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 목표가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를 잘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런 지역이 있고, 간혹 어떤 지역은 보면은 그냥 환경에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올인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을 잘 우리가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거버넌스의 조직화로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민기업 행정의 협력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유기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이쪽으로 더 구축이 되어 있고 목표가 이쪽으로 더 지향이 될수록 이 SDGs의 우리의 그런 이제 능력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2030년을 미래의 어떤 우리가 달성 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상당히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2020년인데 과연 지금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 정도나 와 있는지, 뭐 어느 정도 보면 이제 뭐 중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는 와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아마 어떤 지역은 상당히 여기서 좀 헤매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상당히 수준 높은 지역이 있겠죠. 이게 이제 지역 간의 편차들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SDGs라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조직 스스로의 그런 역량과 그 어떤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자주 그 문제를 머릿속에 항상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과 역량,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계속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하나의 거버넌스니까 이 기구가 과연 나름대로 성공을 하려면은 어떤 최소한의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건 뭐 제가 그냥 뭐 독창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제가 뭐 읽은 이런저런 책에서 나름대로 제가 좀 뽑아서 좀 정리한 것인데, 그래도 한 6가지의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신뢰 관계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관과 민의 어떤 그 불신의 벽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대척점이 있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때로는 상대방을 좀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서로 신뢰의 그런 관계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구축해 가느냐.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이 우리 협의회 자체가 사회적 자본의 생산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회 스스로가 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주체로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협의회가 스스로가 내부에서 뭐 행정과 서로 맨날 이게 다툼이나 하고 불신만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게 사회적 자본의 생산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자율 규제인데 많은 지역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지역은 너무나 이제 좀 관의존적으로 행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제 벗어날 것이냐. 그렇다 해서 이제 어떤 제도적인 형식주의에 좀 빠져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세 번째로서 이제 리더십의 문제죠. 우리 협의회가 리더십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고, 뭐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죠. 협력 체계. 뭐 다섯 번째도 이제 이 참여 주체들 간의 공동의 목적, 공통의 가치,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동상이몽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개방성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전국에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게 어떤 지역의 경우는 좀 유감스럽게도 협의회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수의 그런 몇몇 그런 그 단체나 몇몇 그런 유력 인사 중심으로 협의회가 이끌어진 경우는 굉장히 이것은 거버넌스로서 우리가 부적절하죠. 그래서 좀 이제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협의회에 좀 오픈이 돼서 얼마든지 이 거버넌스가 좀 이렇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의 부분인데 결국은 뭐 시간 관계상 뭐 사실 우리가 협의회하고 우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하고 역할이 좀 혼선이 있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협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방적 거버넌스형이 돼야 된다. 개방적 거버넌스.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뭐 비유하자 그러면은 폐쇄적 거버넌스입니다. 이것은 주로 한 30인에서 그 전후한 소수의 그런 이제 위원 중심으로 회의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의회의 그런 이제 기본적인 특징, 그 다음에 상향식 실행력, 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민관 협력의 허브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좀 비슷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서 협의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량 강화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로서 여러 가지 아까 조건들이 갖춰진 걸 토대 위해서 우선 협의회가 명확한 가치,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지속 가능성의 가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은 그 협의회로서 그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들을 협의회가 발굴해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자산이 인적 자원이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형성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협의회에서는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책임성이 좀 확보돼야 되겠죠. 또 협의회 안에서 굉장히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이제 협의회가 제가 그림으로 좀 예시해 놨습니다만은 이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그런 참여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협의회가 지역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일종의 통로 역할, 일종의 또 사랑방 역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느냐. 당연히 강력한 연결망, 지속적인 상호관계. 마지막으로는 이 참여 주체들이 굉장히 성향들이 다양하죠. 이념적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세력도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보수적인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간의 그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어떻게 서로 인정해주고 이 어떤 이질성을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배타적으로 안 맞다고 배제해버리고 뭐 진보 중심으로 운영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보수화된 중심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다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Gs 2030은 의제 21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유엔의 SDGs는 우리 지방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SDGs를 이행하여서는 이 제도와 조직과 예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거버넌스는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이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또 스스로 이제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